네, 124쪽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우리 중세 유럽 세계의 키워드는 봉건 사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봉건 사회가 십자군 전쟁을 맞이하면서 겪으면서 변화를 하는 모습을 정리해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지금 색깔로 표시된 크게는 로마 가톨릭, 크리스트교, 성당 이 세력과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낀 그리스 정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 세 개가 맞물려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전쟁, 즉 이 서유럽의 가톨릭 군대가 이슬람 세력과 맞선 이런 전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십자군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성장을 한 그런 에너지의 표출이 전쟁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했을 때 주요 단어를 잠깐 보시면 교황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이제 터졌다가 전쟁 실패 후에는 교황이 약해지겠죠. 당연히 전쟁 주장했던 세력이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왕권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 왕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장원이 해체가 되고 봉건제가 동요하는 이런 변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그림으로 한번 살펴두시고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 그리고 아비뇽 유수, 도시, 의회, 백년전쟁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천년대, 에서 1099년 정도까지 되겠네요. 11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경제가 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농업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말을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소를 이용하는데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말을 농사에 이용을 했죠. 그리고 개척, 토지를 늘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력이 좀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핑계가 뭐였냐면 마침 셀주크 튀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에 성지 순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 보이듯이 이쪽이고요. 여기 오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이 같은 크리스트교에서 갈라져 나온 이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교황이 그래 이번 기회에 도와준 다음 비잔티움에게 대가를 요구하면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크리스트교 세력이 일으킨 거고요.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고요.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200여 년간 한 7차례 그래서 전쟁 자체가 좀 길었는데 이 전쟁에는 종교적인 성격도 있고 굉장히 타락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면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전쟁의 시작은 뭐였어요? 방금 책에서 봤듯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아까 전에 예루살렘도 차지를 하고 성지 순례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요청을 들은 교황은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공의회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가톨릭 종교 세력들이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 신학자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하는 회의를 우리가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 공의회라고 해서 이름을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합니다. 자, 클레르몽 공의회는 왜 열린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1095년에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주도로 여기 잠깐 선생님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의회가 나오고 밑에도 공의회가 나와서 선생님이 공의회 설명을 추가로 써놨고요. 자, 교황의 이름은 우르반 또는 우르바누스 2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르바누스 2세는 크리스트교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의 셀주크 튀르크를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자. 네, 이게 이제 그 우르바누스의 연설 내용이었고요. 자, 이 연설을 듣고 여기에 각종 기사들과 뭐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잠깐 이 장면을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95년이고요. 비잔티움 황제의 구원 요청을 받은 교황 우르바누스가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십자군 전쟁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한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주장을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기사와 농민과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 열정과 함께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 해가지고 여러 번의 이제 이 원정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자신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엉뚱하게 이제 베네치아로 간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실제 처음 전쟁을 시작했던 목적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에서 위치를 살펴보시고요. 여기 이탈리아 쪽에서 시작해서 클레르몽에서 시작해서 여기 동유럽까지 콘스탄티노플까지 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목표는 어디예요? 목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 십자군은 1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차 때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여기에다가 나라도 세웠어요. 기독교인의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나 곧 이어가지고 이슬람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곧 이슬람 세력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져가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속 십자군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가장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서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비잔티움 제국을 수도를 공격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엉뚱하게 정체불명의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아예 매장을 당하게 되죠. 당시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면 이 교회나 성당에 출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괴물처럼 보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파문이라는 게 카노사의 굴욕 때도 나왔지만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을 오히려 공격을 한 굉장히 타락한 십자군이다라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자, 선생님이 다음 결과에다가 이제 별표를 해놨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원인이나 진행 과정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은 십자군 전쟁에 출전한 많은 기사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돈을 썼겠죠. 두 번째, 전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교황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특별히 뭔가를 유럽에 가지고 오지도 못했고 부끄러운 결과만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반작용으로 누구의 힘이 커질까요? 왕의 힘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의도치 않았던 결과인데 동쪽으로 어쨌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로 가는 바닷길이 조금 더 안정이 됐을 거고 그 길을 이용해서 다른 장사하는 배들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무역이 발달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전쟁 중에 이슬람 사람들도 만나고 비잔티움에도
많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제 보면서 문화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신기한 게 있네 하면서 서유럽인들의 시야가 확대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연장이 돼서 결국에 1200년대가 되면 서양 봉건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장원이 없어지는, 해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상공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와 도시인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그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건데요.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규칙을 따로 만들면서 영주에게 이제 자치권을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군인을 고용해서 영주와 투쟁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시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지금도 뭔가 좀 좋은 그런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죠. 부르주아.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상인이나 수공업자 같은 경우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 이 모임을 이제 길드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조합 같은 형태로 모임을 만드는 것을 길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끼리 권한을 독차지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돈을 사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물건이 무겁고 물건을 대규모로 교환을 하려면 힘들다 보니까 대신 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 화폐 지대가 출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일을 한 다음에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주에게 몸으로 세금을 바쳤죠. 일을 해서 밀을 갖다 드린다던가 닭을 길러서 계란을 바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이라고 하는 게 상용화되면서 일을 하는 대신에 돈 얼마를 내고 대신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몸이 아니고 이제 이 동전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점점 농민의 지위도 높아지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 사람이 죽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감소되면 이게 또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임금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흑사병 이후에 이런 임금을 통해서 농노에서 해방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은 재산으로 자신의 토지를 사서 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자영농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주가 오히려 어떻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각각 자클이나 와트타일러라고 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아니라 이제 농노죠, 영주에게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원이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옆에는 이제 교황권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의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회다라고 여기고, 누가 도전하겠어요? 당연히 왕이 도전을 하겠죠. 자, 이 왕과 교황이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특히 그냥 일부 금액을 빼앗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과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몇백 년 동안 고정적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리고, 교회와 성직자에 대해서 특히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길 거냐, 그리고 세금을 이제 왕이 거둘 거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싸운다는 표시가 있고요. 당시 싸움에 참여했던 왕과 교황의 이름을 좀 적어보면, 우리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필립, 프랑스식으로. 그리고 당시 대립했던 교황은 보니. 자, 입장은 당연히 여러분 보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국왕은 뭐라고 하겠어요? 성직자한테 세금 내자. 교황은 뭐라고 하겠어요? 성직자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대립이 벌어졌고요. 왕이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 종교의 대표인 교황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지역에 있었던 교황청을 이 아비뇽이라는 프랑스 도시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프랑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게 돼요? 왕의 범위 아래에 교황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교황청이 옮겨가게 됐다라고 해서 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수는 이제 옮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황은, 로마는 이걸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따로 그냥 교황을 뽑아요. 거의 한 30-40년을 교황이 이렇게 2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이후에 로마와 아비뇽의 교황이 선출되는 시기가 이 교회의 대분열식입니다. 우리 나중에 한국 역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진 지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북한에 따로, 그 다음에 남한에 따로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각각 정부가 두 개, 이제 교황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정부가 있었던 시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가 진짜 교황이야? 라고 하는 정통성 문제가 결국에는 불씨가 되면서 교회 썩었네, 교회를 바꿔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주장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틀린 얘기를 한 건 없었고, 그리고 교회 너무 썩었다, 성경에 있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후스는 불에 타서 마녀와 비슷한 그런 존재로 분류돼가지고 사형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교회의 어떤 보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교회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인 카톨릭 측에서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한번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의 대분열을 끝냅니다. 그리고 아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 다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저항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해서 자, 여기까지 우선 십자군 전쟁과 그 이후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제 사진을 두 개를 더 보여드릴 건데, 요거 잠깐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도시가 성장하는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서 피렌체라던가 베네치아라던가 그 다음에 브리헤, 이런 도시들의 위치 한번 보시고요. 당시에 이탈리아는 여기 다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요 콘스탄티노플과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들여온 아시아의 물건을 이제 유럽에다가 판매하면서 이득을 크게 얻었어요. 자, 그리고 프랑스가 여기 위치해 보시면 지금 가운데 있죠. 샹파뉴는 파리 근처인데, 원래는 여기 이제 근처에서 만나서 교역을 했는데 13세기 말부터는 바다로 직접 지금 돌면서 이제 플랑드르라던가 이프르 이런 곳에 있는 상인들이 직접 교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무역이 발달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마녀 사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에 빠뜨려 봤다가 떠오르면은 마녀고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가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부분이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여성의 모습,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이제 당시에 편파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교회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괴롭히던 어려움을 이 마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여성들이 특히 마녀로 많이 몰렸고요. 종교가 특권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좀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